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안녕하세요. 위클리 매거진의 문대원입니다. 세상 살면서 남들에 비해 주위 상황 판단이 좀 빠르고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나 조건에 처해도 살아남게 마련인가 봅니다. 유난히 교육열이 높은 동양 부모들의 상황을 잘 판단한 사람은 이것을 잘 이용해 너도 나도 아이를 보내고 싶어하는, 마치 거기 보내지 않고는 뒤처질 것 같은 환경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학교를 마치고 개미떼처럼 몰려드는 동양 학생들로 엄청난 비즈니스를 만들어 놓은 이곳은 중국 학생이라면 거의 의무적으로 가야 하는 곳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예전 이민 오기 전 한국 학원가를 연상시키는 이곳은 이제 미국 내 버젓이 자리 잡은 수많은 동양 어린이들의 거의 의무적으로 가야 하는 애프터스쿨 장소가 되었습니다. 오늘의 토픽은 60년 동안 지킨 비밀, All Inclusive Resort, 남은 여생 보내기, 후회 없는 삶, 그리고 로봇 웨이터즈입니다. 이번 이야기는 이반 류라는 여성이 지난 60여 년 동안 지켜온 가족 비밀에 대한 얘기입니다. 가장 최근까지 본인은 모든 사람들에게 시카고에서 태어났다고 말해왔고요. 학교 친구들, 직장 동료, 그동안 작성해온 모든 애플리케이션들, 건강기록 모두 출생지로 일리노이주로 기록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실제 얼굴도 모르는 여성에게서 태어나 홍콩에서 태어났고요. 지난 60여 년 동안 본인의 입양 사실은 비밀로 유지해왔기 때문이죠. 이제는 나이를 먹고 좋은 교회 지역의 남편과 새 아이랑 행복하게 살고 있음에도 여전히 교육자 부모에게서 태어난 것으로 주위에 알려지고요. 1943년 부모님 결혼 사진은 아직도 집에 걸려 있습니다. 입양되었다는 사실이 수치스럽고 비밀로 감추고 싶었고요. 또 부모님 또한 본인을 입양했다는 사실을 수치스럽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부모님의 뿌리 깊게 자리 잡은 중국 문화로 인해서 본인과 역시 입양되어 온 남동생에게 평생 이 비밀을 지킬 것을 맹세받았습니다. 불임이라는 것, 그리고 입양이라는 것을 둘러싼 오명은 도저히 감당이 불가능했던 것이죠. 중국 문화에 깊이 자리 잡은 공자의 문화로 여성의 최고 의무는 이 세상에 아들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아들은 물론 딸도 낳을 수 없었던 본인의 어머니에게는 감당이 어려운 현실이었죠. 심지어 어머니는 본인의 진짜 생모가 몸 팔던 창녀로 사람들이 안다고까지 말하면서 비밀을 지킬 것을 강조했습니다. 1959년 본인은 태어나고요. 생모는 그때 당시 담요에 둘둘 말아 당시 영국 식민지였던 홍콩의 가장 분주한 세이영 초이 스트리트 근방 계단에 놓고 사라진 것입니다. 태어난 지 4일 되었을 때 지나가던 사람이 애기 울음소리에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그리고 고아원으로 옮겨지고 발견된 길에 이름을 따서 본인 이름을 영초이세라고 기록했던 것입니다. 결국 미 중서부 지역의 중국 커플에게 입양되어 온 것인데요. 1960년 6월 시카고 오헤어 에어포트를 통해 미국 입양 부모를 만난 것입니다. 각각 입양 자녀를 선택한 다른 6 입양 커플 중 하나였는데요. 비행기에서 맨 마지막에 나온 아이가 본인이었습니다. 나중에 어머니는 본인에게 해준 말에 의하면 다른 사람 아이들처럼 건강한 애를 입양하지 못한 예는 생각만 앞섰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한 미국 생활. 그들은 편안한 휴식처와 음식을 제공했지만 실제로 많은 사랑은 받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중국에서부터 다양한 전쟁 이후 겪는 트라우마로 인해서, 그리고 또 그때 당시 콜드워 시절 미 중서부 지역에 몇 명 안 되는 중국 이민자 생활이었습니다. 이때 당시 높은 교육 수준에 비해서 커리어의 꿈이 제대로 충족되지 않은 다양한 이유로 부모님은 본인에게 정신적인 사랑을 줄 여유도 없었고 줄 의향도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1950년대 미국으로 정착해 1969년 부모님이 처음 타이완을 방문했습니다. 그때 따라갔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타이완 공항에 나온 10여 명의 친척들은 공항에서 엄청난 환영을 하고 허그를 했습니다.
그 중에 한 친척 여성은 본인 나를 보면서 너 엄마 닮았구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웃고 고개만 끄덕거린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부모님이 심사숙고해서 만든 스토리를 절대 깰 수 없었던 현실이었죠. 이렇게 3학년이 되면서 모든 것을 공부에 전념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부모님의 사랑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에 특히 아버지에게 사랑과 관심을 갖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예전에 미국 올 때 단돈 $50를 주머니에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식당에서 접시를 닦으면서 유기화학 분야 PhD,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입니다. 아버지는 힘든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에 오시면 위스키를 한잔 하시면서 저녁에 늘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교육은 아무도 너에게서 빼앗아갈 수 없다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1977년 하이스쿨을 수석으로 졸업하고요. 그리고 부모님은 사람들 초대해서 파티를 열어줬습니다. 그런데 그런 칭찬도 잠시 아들을 늘 우대시하는 중국 문화와 본인의 야심대로 펼쳐지지 못한 본인의 성취의 아쉬움 때문에 아버지의 관심은 다시 남동생에게로 돌아갔습니다. 그렇지만 실망하지 않고 교육에서나 커리어에서 전력 질주를 계속했습니다. 최고 MBA 코스에 풀 장학금을 맞춰가면서 이어지는 성공적인 비즈니스 커리어는 지속적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부모님이 정해준, 소개해준 중국인 남편을 맞아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제 부모님은 세상을 떠난 후 이 상당 시간이 지났음에도 나는 비밀을 지속적으로 지켜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진정 입양하라는 사실을 밝히면 많은 사람들이 놀랄 것이라는 생각이 가슴을 눌렀습니다. 솔직히 어떻게 뒤돌아보면 여러 면에서 훌륭한 부모님의 딸이라는 것으로 인해서 얻은 혜택도 상당히 됩니다. 중국인으로 키가 6피트 1인치인 아버지는 발명 특허도 몇 개를 가지고 계셨고요. 또 어머니는 외모도 뛰어난 동양 여성으로 사람들이 엄마 닮았다는 말을 들을 때면 늘 끄덕거렸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누가 봐도 완벽한 가족의 모습이었죠. 가족에는 아무도 비밀을 아는 사람이 없었고 남편에게 얘기했지만 비밀을 계속 지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다 2020년 팬데믹 중 나에 대해 되돌아볼 기회가 생겼습니다. 내 인생의 시작에서 61살 오늘까지 부모님에게 최고 수치였던 불임과 입양이라는 것. 과연 본인 외에도 다른 입양 온 사람들도 같은 과정을 겪었는지 궁금해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입양에 대해 본인이 더 알아보려고 마음을 먹고요. 수많은 서적을 읽고 페이스북의 입양아 그룹에도 조인해서 이런 사람들과 많은 대화를 가질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결론은 더 이상 감추고 수치스러워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2021년 6월 본인의 사실을 뉴욕타임즈에 알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수십 년 알았던 친구들을 놀라게 만들었고요. 친구들은 연락이 와서 스토리를 읽으면서 울었다고 많은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본인의 스토리가 알려지고 몇 달 후 팬데믹 동안 청소하다 발견한 것이라고 남동생이 오래된 파일을 하나 보여주었습니다. 그 파일에는 바깥에는 Ivan's Adoption이라고 적혀 있는 것이었습니다. 62살이 되어서 처음으로 본인 입양 서류를 보게 된 것이죠. 15개월 동안 고아원과 입양시설을 옮겨 다녔던 어린 고아가 머리에 떠오르면서 어린 핏덩어리를 생각하면서 흘러내리는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 적혀있는 의사 선생님의 소견서가 있는데요. 본인에 대해서 평균 지능이라고 써 있었고 발달이 저조하다고 적혀 있으면서 그리고 맨 뒤에는 좋은 집안이 절실히 필요한 고아라고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성장할 당시 비교적 조용한 스타일이었던 그녀는 그때 당시 누구에게도 부담을 주는 존재가 되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2022년 어머니 사망 10주년, 아버님은 그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본인이 더 이상 입양하라는 것은 수치스럽다는 생각을 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제 남은 인생의 진정한 본인을 찾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반 류씨인데요. LA에 거주하는 프리랜서 라이터입니다. 입양과 어린 시절에 대한 트라우마, 정신건강에 글을 쓰는 사람인데 그녀의 라이팅이 이것을 더 접하시려면 ivanluwriter.com에서 가능합니다.
우리가 흔히 듣는 휴가 종류 중에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all-inclusive resort 이런 것들을 들어보신 적 있죠. 이런 걸 생각하면 흔히 칸쿤이나 자마이카 아니면 몰디브스 같은 것을 생각하게 되는데 실제로 이런 곳에 이런 다양한 리조트들이 많습니다. 수영장 안에 바에서 드링크를 마시는 것이 모두 포함되어 있고요. 하루하루 정해져 있는 모든 액티비티들, 리스트들 이런 것을 모두 포함되면서 최고로 즐길 수 있게 해주는 리조트죠. 그런데 이런 유명한 모든 포함된 리조트들이 멀리 가지 않아도 특히 외국에 가지 않아도 미국 내 다양한 장소들이 많다는 것을 아시는지요? 심지어 어떤 곳은 집에서 운전 조금만 해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all-inclusive vacation이란 건 기간 동안의 모든 음식, 숙박, 다양한 액티비티들이 모두 포함된 것이죠. 그 중에 어떤 것들은 그 가격 안에 알코올까지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개인적인 스파 트리트먼트 같은 것이 거의 포함되지 않은 것이 보통인데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 여행 떠나기 전에 얼마나 비용이 들어갈지 제대로 알고 떠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죠. 첫 번째는 조지아주에 있는 것인데요. 조지아주 시몬스 아일랜드에 위치한 The Lodge on Little Saint Simons Island입니다. 이 리조트는 보트를 이용해서만 도착할 수 있고요. 최고 32명의 게스트만 수용이 가능합니다. 진짜 아무도 없는 getaway 같은 휴가가 가능하다고 나와 있는데요. 1917년에 개인 프라이빗 헌팅 러지로 만들어졌는데 일반에게 공개된 것은 1970년대부터입니다. VIP 서비스에 씨푸드를 즐기고요. 다양한 동물들과 마주치게 됩니다. 11,000에이커 면적에 위치하고 있고 이 가격 안에는 모든 음식, 알코올이 아닌 음료수, 또 가이드가 해주는 익스커전, 섬으로 들어가고 나오는 보트 트랜스퍼, 또 무제한 섬 안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액티비티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콜로라도주에 가면 이 비스타 베르데 게스트 렌치라는 곳이 있는데요. 콜로라도 상당히 안쪽에 위치한 리조트입니다. 아주 화려한 렌치 베케이션을 약속한다고 적혀 있고요. 이 가격 안에는 모든 음식과 음료수, 말 타기, 가이드를 동행한 하이킹, 자전거, 플라이 피싱, 또 다양한 아이들의 프로그램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기다 저녁에는 barn dance, rodeo, 또 여기 제공되는 렌치에서 디너는 5스타급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플로리다 주에 있는 벙글로우스 키 라고 리조트인데요. 이것은 플로리다 주에서 최고 all-inclusive 리조트 중 하나로 꼽혀 있습니다. 이것은 어른만 갈 수 있는 adult only 리조트인데요. 이 각 유닛마다 개인 베란다가 마련되어 있고 바깥에 있는 터비 마련되어 있어서 이 안에서 즐길 수 있고요. 이 가격 안에는 여러 개 풀장 사용이 가능하고 매일 요가 클래스에 원하면 주위 타운에 갔다 올 수 있는 무료 트랜스포테이션이 제공됩니다. 운동할 수 있는 피트니스 센터가 있고요. 그 안에는 유명한 펠로톤 바이크들이 줄줄이 있는 모습입니다. 다양한 다이닝 옵션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식당 이름이 보기 앤 버콜즈라는 것이 최고 인기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미네소타주의 페어힐스 리조트라는 곳인데 가장 올드 패션 스타일 리조트입니다. 마치 서머 캠프를 연상시켜준다고 있고요. 1906년 미네소타의 펠리컨 레이크 호수에 지어진 곳입니다. 수많은 가족들이 세대를 거치면서 방문한 곳입니다. 커스터머들은 둔탁하게 만들어진 호수로 둘러싼 캐빈 안에 묵으면서 모든 가족 멤버들과 즐길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이 많다고 나와 있습니다. 낚시는 물론이고요. 수영, 테니스, 골프장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펜실베니아주의 스카이탑 러지입니다. 5,500에이커 면적에 1929년 이후 긴 역사를 갖고 있는 포코노 산 꼭대기 리조트입니다. 커다란 돌로 둘러싸인 방으로 유명한 곳인데요. 유명한 골프 코스도 갖추고 있고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all-inclusive 리조트로 유명합니다. 다양한 음식 종류가 많으면서 모든 가족 멤버들이 즐길 수 있다고 장담합니다. 다음은 버몬트주에 가면 The Tyler Place Family Resort가 있습니다. 이것은 레이크 챔플레인 북동쪽 코너에 위치한 것인데
165에이커 면적의 all-inclusive 리조트입니다. 매 여름마다 지난 5세대에 이르면서 휴가를 제공하고 있고요. 숙박도 다양하게 카리지에서 스윗까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온 가족이 휴가를 즐길 수 있어 이 대형 풀장에서부터 운동장, 스포츠를 다양하게 즐길 수 있고요. 하이킹 트레일, 자전거를 빌려주기도 하고 또 어른들을 위한 고급 식당도 갖추고 있습니다. 이 식당에서는 주위 뉴잉글랜드 지역의 로컬 농장에서 나온 신선한 재료로 만들어진 고급 요리가 제공되고요. 어린이를 위한 프로그램도 다양합니다. 다음은 미라벨 리조트 앤 스파라는 곳인데 이곳은 세 군데 위치가 있습니다. 애리조나주의 투산에 가면 있고요. 텍사스주의 오스틴, 그리고 매사추세츠주의 레녹스 이렇게 세 군데 있고요. 거기다 최고 럭셔리 스파 경험을 하고 싶으신 분은 캘리포니아주 카르스베드의 파크 하얏 아비아라에서 즐길 수 있습니다. 이곳은 특히 건강에 연관된 웰니스 경험이 특징이라고 하는데요. 음식도 모두 건강식으로 조리되고요. 쿠킹 클래스가 있습니다. 이것에서 배운 건강 습관을 집으로 가져가게 된다고 나와 있고요. 다양한 요가와 카디오 클래스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애리조나주의 캐슬 핫 스프링스입니다. 소노라 사막에 위치한 리조트로 최고의 휴식처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의 높은 수준의 풀 시설을 갖추고 있고 주위의 계곡 경험은 어디도 따라오지 못한다고 합니다. 동시에 시설에 마련된 농장과 그린하우스의 특이한 경험을 준비하고 있고요. 16살 이상에게는 요가와 하이킹이 하이라이트라고 합니다. 리조트 안에 위치한 유명한 식당 이름이 하비스트인데요. 이것은 최고 5스타 레벨이라고 나와 있고 그 바로 옆에 bar 1896에서는 다양한 칵테일을 즐길 수 있습니다. 34개의 객실을 갖추고 있고요. 1100에이커 면적의 애리조나를 진정코 즐길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all-inclusive 가격 안에는 알코올을 제외하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알릴라 벤타나 빅서 리조트인데요. 이것은 운전으로 샌프란시스코에서 남쪽으로 3시간 정도, LA에서 북쪽으로 5시간 반 정도면 도착합니다. 간편하고 저렴한 플러시 게스트룸에서부터 최고 럭셔리, 슈퍼 럭스 프라이빗 카리지까지 다양합니다. 가격 안에는 모든 음식은 물론이고 다양한 스낵에서 컨시어지 서비스, 피크닉, 하이킹 장비와 가이드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콜로라도주의 Sea Lazy U Ranch인데요. 이것은 덴버에서 단 2시간 정도 거리입니다. 전 가족이 편하게 즐길 수 있는 리조트인데 어린아이부터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즐길 수 있는 옵션들을 다양하게 갖추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비용이 포함된 all-inclusive vacation이 비행기 타고 멀리 외국으로 갈 필요 없이 미국 내 상당히 다양한 종류와 숫자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휴가 옵션으로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년층 4명 중 3명은 지금 본인이 살고 있는 집에서 남은 여생을 마감하기를 원합니다. 팬데믹이 이런 생각에 더 많은 영향을 주었다고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서 집에서 마지막을 조용히 보내는 것을 선호하는 비율이 크게 늘어났죠. 이번에 AARP가 내놓은 설문조사에 의하면 50세 이상 중 77%는 집에서 케어를 받는 것을 선호합니다. 사실 이런 수치는 지난 10여 년 동안 크게 변하지 않다가 이번에 다소 올라간 것입니다. 팬데믹 가운데 집이라는 곳이 모든 삶의 중심점이 되었죠. 팬데믹 가운데 64%는 집에 머물러 있었고 절반 이상이 재택근무를 해왔습니다. 현재 중장년층의 대부분은 주택을 소유한 소유자들입니다. 그리고 그중에 51%는 모기지도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를 먹으면서 본인 몸 관리가 힘들어져도 집에서 보내는 것을 제일 선호합니다. 오직 29%만이 필요에 따라서 다른 방법이나 커뮤니티로 옮길 의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나와 있는 수치에 의하면 앞으로 20년 안에 65세 이상 인구는 현재 3,400만에서 4,800만으로 늘어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런 차원의 양로시설이나 장기 요양원보다는 본인 집에서 케어받기를 희망하는 숫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시니어들이 집에서 원하는 것들 리스트가 있는데요. 나이를 먹으면서 80%는 집안에 화장실이 같은 층에 1층에 있는 것을 선호하고요. 또 침대와 화장실이 같은 층에 있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얻고 편안하고 안전하게 만드는 데는 현재 사는 집을 어느 정도 머디파이 해야 하는 숫자도 상당수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나이를 먹어가면서 점점 늘어나는 신체적인 제한으로 가면 집을 고치고 리모델 해야 할 것들이 늘어날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답한 것입니다. 이 중에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요. 단층이 아닌 집에 살고 있는 경우에 2층 침실로 올라가는데 절실하게 필요한 스테어 리프트를 많이 선호합니다. 이것은 앉아있는 의자를 2층에 올라가서 층기에 설치된 레일을 따라서 모터로 자동으로 안전하게 올라가고 내려오는 것을 말하죠. 그런데 이것을 설치하는데도 경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수천 달러가 들어갈 텐데요. 시니어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메디케어에서는 이것을 커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커버하지 않는 이유는 메디케어는 메디컬 용도로 필요한 워커라든지 휠체어 같은 이 소위 말하는 듀러블 메디컬 이퀴먼트로 간주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메디케어 파트 B가 커버되지 않는 것인데 현재 메디케어 파트 B에 의하면 휠체어 같은 듀러블 메디컬 이퀴먼트가 의료적으로 필요하다는 이 판단이 되어야 하고요. 의사가 처방을 해야만 커버가 됩니다. 거기다 메디케어는 목욕탕에서 잡을 수 있는 손잡이 같은 그랩 바나 핸드레일 또는 휠체어 램프 같이 편리함을 목적으로 하는 컨비니언스나 컴포트에 사용된다면 이것도 커버하지 않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거기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메디케어 종류에 따라서 메디갭, 서플리먼트 타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도 스테어 리프트는 커버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메디케어가 커버하고 남은 액수를 커버하기 때문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또 어떤 메디케어 애드밴티지 플랜이나 롱텀 케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경우 설치 비용의 일부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플랜마다 상당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경비를 넘어서 이것을 설치하기로 마음을 먹은 사람의 경우 고려해 봐야 되는 중요한 몇 가지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현재 상황에 스테어 리프트가 최고 옵션인지도 고려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최소 도움 없이도 의자에 앉고 일어설 수 있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장비가 큰 도움을 줄 수 없다는 점이죠. 또 다음은 이 리프트가 층계 생긴 구조에 따라 어떤 경우에는 직선으로 올라가는지 아니면 커브를 돌면서 올라가는지도 중요합니다. 커브로 돌아서 올라가는 것은 설치 비용이 한층 더 비쌀 것입니다. 또 이것도 새 것을 살지 중고를 살지 렌트 옵션일지 이런 것도 고려해 봐야 합니다. 유명한 메디컬 이퀴먼트 회사는 다양한 방법의 옵션을 제공한다고 하는데요. 새 것과 중고의 액수는 수천 달러 차이를 보일 수 있죠. 지금 본인이 처해 있는 상황이 임시적이라면 렌트하는 방법이 제일 좋을 수도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런 스테어 리프트의 가격, 이것 자체 가격도 그렇지만 이것 설치 비용도 별도로 들어가는 확률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은 무엇보다 안전도가 제일 중요한 이유로 전문가에게 설치를 맡기는 것이 가장 현명할 것입니다. 또 이렇게 해서 설치를 한 다음에 정기적인 메인테넌스 역시 중요합니다. 이럴 때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인지 알아야 하고요. 대부분 회사는 이것을 판매할 때 이런 서비스 계약을 제공합니다. 또 다양한 디자인과 모양, 사이즈가 있습니다. 오래된 집인 경우에는 층계의 폭도 좁은 곳이 많아서 본인 집에 가장 적절하게 맞는 타입을 골라야 합니다. 또 좌석, 발 놓는 곳, 심지어 의자의 천도, 커버도 고를 수 있고요. 필요 없을 때는 의자를 접는 스타일에 더 무거운 무게를 견딜 수 있는 레일 옵션도 있다고 합니다. 또 정전이 되었을 때 이런 백업 배터리 여부도 확인해야 됩니다. 대부분의 유닛들은 재충전이 가능한 이 배터리를 갖추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건 미리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워런티입니다. 이 워런티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는 것 아주 중요한데요. 무엇이 커버되고
무엇이 커버되지 않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아무튼 나이를 먹으면서 현재 살고 있는 집이 어느 정도 셋업이 바뀌어야 하는 경우도 늘어날 확률이 높습니다. 더욱이 현재 살고 있는 집이 단층이 아니고 2층인 경우 층계를 오르내리는 것이 현재는 문제 없어도 미래의 문제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것입니다. 이럴 때 스테어 리프트를 고려해 보거나 단층 집으로 이사하는 옵션도 고려 사항 중 하나입니다. 49살의 에이미 에팅거라는 여성이 있습니다. 이 여성은 암 말기 진단을 받고 아주 어렵고 힘들 텐데 상당히 초연한 모습입니다. 지난달에 아주 드물고 치명적인 자궁벽의 악성암이라고 하는 레이오마이오사르코마의 말기 스테이지 4 진단을 받았습니다. 담당 의사 선생님은 앞으로 몇 달 정도 남았다고 얘기를 했고요. 항암 치료를 받으면 조금 시간을 벌지 모르지만 그다지 큰 차이는 아니라고 말한 것입니다. 암은 상당히 진전됐고요. 치료가 불가능합니다. 이런 나쁜 예후 소식을 듣고 충격, 슬픔, 분노, 혼란이 반복됐습니다. 어떤 날 아침에는 일어나서 이 세상에 분노가 끓어오르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내 몸에 배신당했다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이제 남은 며칠을 앞으로 내 가족들과 만끽할 날만 세기도 하는 것이었습니다. 남편, 14살짜리 사랑스러운 딸을 남겨놓고 떠나가야 하는 현실이죠. 그리고 내가 그리도 좋아하고 오랫동안 이루어놓은 글쓰기, 라이팅과 선생님 커리어도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내 생각에 많은 생각으로 이 밀려오는 슬픔을 거친 뒤 놀랍게도 놀라울 정도로 차분한 생각 마음속에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뒤를 뒤돌아보면 나는 어떻게 보면 49살에 죽지만 살아온 내 인생에 한 점의 후회도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 인생을 거슬러 올라가면 티네이저 시절 마음에 상처를 준 한 남학생을 만났습니다. 그것도 상처를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주었던 남자친구였는데요. 본인은 첫눈에 반하는 스타일이었다고 하는데 이로 인해서 며칠 밤을 아무것도 먹을 수 없었고 잠을 잘 수도 없었다고 합니다. 하이스쿨 시절 두 남녀 간에 여러 번 브레이크업을 하고 그리고 또 다시 합치고를 반복했습니다. 당신은 엄청나게 힘들었지만 하이스쿨을 졸업하고 남자친구를 머릿속에서 그 이후에도 지우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남자친구의 마지막은 비극적이었습니다. 바로 21살에 자살해버린 것이죠. 그의 죽음은 그녀에게도 큰 충격과 슬픔을 가져왔습니다. 결국 이런 관계를 겪으면서 깨달은 것은 안전, 따뜻한 지지, 포근함, 즐거움, 같이 겪는 모험 등에 대한 중요함을 절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나는 나에게 맞는 사람, 늘 변화 없이 꾸준한 사람, 믿을 수 있고 마음을 괴롭히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 파트너로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러다 몇 년 후 미래 남편을 만났고요. 그 남성도 나름대로 불안하고 다양한 문제로 고민을 젊은 시절에 만난 것입니다. 남편은 스마트하고 책을 좋아하고 재미있고 따뜻한 스타일이었습니다. 본인과 같이 라이터, 작가이면서 그녀의 커리어를 늘 지지해 주었습니다. 남편 댄과 결혼한 지 25년이 지났습니다. 다툰 적도 몇 번 없었고요. 전혀 문제없는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고 하고 싶은 커리어, 라이팅에 올인을 할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걱정스러워하는 주위의 친척들이 많았습니다. 옆에서 나를 아끼고 생각해주는 선생님, 부모님, 가족, 친지들, 많은 사람들이 그 어느 누구도 작가로 먹고 살기 힘들다는 것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든 나날을 보낼 것이라고 우려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본인을 생각해보면 본인 스타일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트래픽 싸우고 직장에 들어가서 9 to 5로 근무하는 일반적인 오피스 직업을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내 인생과 스케줄을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마음뿐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가 미국 내 아이스크림의 역사에 대해 글을 쓴다는 것에 모두 비웃기만 했다고 기억합니다. 이것을 두고 한 에이전트는 이런 스토리가 무슨 매거진에 나오는 스토리면 이해하겠는데 책으로 나온다는 것은 절대 말도 안 된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녀는 펭귄 랜덤 하우징과 계약 체결에 성공하고요. 아이스크림 트럭에 동승하고 자료 수집에 벤앤제리의 제리와 인터뷰도 했고 아이스크림을 먹어보면서 전국을 돌아다닌 것입니다. 이 계약에 상당히 보수 액수가 컸다고 하면서요. 결국 스윗 스팟이라는 책이 출판되면서 본인이 상상했던 가능성을 열어준 것입니다. 이렇게 커리어에 큰 성공을 이루고 지난 몇 년 동안 미래가 밝은 차세대 라이터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코칭하는 멘토가 되는 기회를 맞았습니다. 젊은 층을 가르치면서 나도 덩달아 야심이 더 커지고 내가 어린 시절을 되돌아보게 해주는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애초에 왜 이 길로 들어섰는지에 대해서 되새김하게 만들어 주었다고 말합니다. 내 인생의 마음속에 하고 싶은 충동이 생기면 늘 긍정적으로 움직여 왔다고 합니다. 기동성이 최고였다고 하는데요. 한 예로 계획도 하나 없이 식구들을 데리고 아무 생각 없이 600마일을 달려서 오레곤주의 염소 농장에 도착해서 그곳에서 3일 동안 캠핑하고 태양 일식을 구경한 적도 있었고요. 그런가 하면 이틀 전에 마지막 노티스를 주고 독일로 날아가 드레스덴을 여행하고 하이킹을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녀가 말하는 것은 돈은 있다가도 없는 거지만 경험을 놓친다면 이런 기회는 또다시 돌아오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평생 이것이야말로 남편과 일치하는 인생 철학이라고 말합니다. 은행 잔고에 돈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우리 라이팅 커리어를 더 추구하기 위해서 뉴욕시로 이사를 간 적도 있습니다. 막 도착해서 처음에는 상상을 초래할 정도로 어려웠지만 그러나 결국 다른 옵션은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기에 우리는 생각했던 꿈을 이룰 수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본인이 크게 낭비하는 스타일이 아니고 절약하는 스타일임에도 그렇지만 은퇴연금 같은 것은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만약에 가족을 데리고 하와이 휴가를 가는 것과 401k에 컨트리뷰트하는 옵션 중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한다면 전혀 주저하지 않고 하와이를 택한다고 강조합니다. 나의 이런 점을 숨기려 하지 않고 사과하려 하고 싶지도 않다고 합니다. 나의 이런 행동으로 마음에 상처를 준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인정해주는 사람과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암 진단 후 가까운 친구 몇 명과 통화를 했습니다. 그들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내가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서로 느끼면서 슬픔을 나누었습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은 너무 생각보다 일찍 다가왔다고 하면서요. 그리고 지금도 암 진단은 받아들이기 너무 힘들다고 합니다. 그러나 인생이라는 것은 여러 개의 순간순간들이 합쳐서 이루어진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합니다. 그런 차원의 남은 내 시간들을 자연의 아름다움과 내 가족, 친구들에 둘러싸인 채 최고로 즐기다 가겠다고 합니다. 한 가지 고마운 것은 이것이야말로 내 인생을 살아온 방법이었다고 말합니다. 정말 후회 없이 삶을 살고 떠난다는 이 여성이 아주 초연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한 프렌치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식당 주인이 있는데요. 최근에 식당 테이블에 커스터머가 직접 테이블에서 주문을 집어넣을 수 있는 태블릿을 설치했습니다. 물론 이것으로 메뉴를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웨이터 없이 주문이 가능한 것이죠. 한 개당 $150 정도 투자했다고 하는데 하루 종일 직원 한 명 하는 일을 대체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에도 인력난에 힘든 식당 주인들은 지금 사람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것으로 어려움을 덜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음식을 나르는 로봇도 점점 더 등장하고 있는데요. 사실 식당 직원들은 다양한 이유로 결근할 수도 있고 지각이 이어질 수 있는데 여기에 비해서 로봇은 절대 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이런 이유로 식당 업계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디바이스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식당이나 카페에서 인간 종업원이 하던 임무를 대행하는 것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앞에 말한 대로 테이블에서 메뉴 태블릿을 쓸 수도 있고 본인이 직접 주문하는 셀프 오더링 키오스크 아니면 서브하는 로봇 등이 대표적인데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어떤 높은 레벨 식당에서는 음식을 직접 만드는 로봇이 국수를 한꺼번에 많은 양을 요리하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식당을 운영하는데 경비는 점점 증가하면서
로봇 사용도도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더 큰 스케일로 상업용 이용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데 많은 식당 업주들은 자동화된 로봇을 구입하거나 렌트하는 트렌드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로봇 하나 렌트하는데 한 달에 $1,000 정도 든다고 하는데 이 같은 가격으로 태블릿 14개 렌트도 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액수로는 파트타임 종업원 1명 정도 쓰는 비용이라는 것인데 거기다 앞으로 주방에 요리도 로봇이 들어설 경우 인력난 문제 해결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음식 질적인 차원에 늘 같은 레벨을 유지할 수도 있다고 강조합니다. 미국 리서치 펌 네스터가 내놓은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글로벌 식당 로봇 마켓은 2019년에서 2028년까지 매년 16.1%씩 증가한다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이때 가서 총 액수는 3억 2천만 달러가 넘어갈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런 변화를 두고 찬반이 나누어지는데요. 주로 노년층들은 사람의 터치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혼자서 터치스크린 태블릿에 주문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20대에서 40대 젊은 층에서는 이런 것 엄청나게 선호합니다. 로봇은 실수하지 않고 늘 정확하고 똑같다고 말합니다. 팬데믹 가운데 한국 기술업 기업인 KT 코퍼레이션에서는 에글리오 킴이라고 부르는 AI 로봇을 식당에서 사용하게 개발했습니다. 주로 음식을 커스터머 테이블에 가져다 주는 것인데요. 이때 당시 팬데믹 가운데 사람과 사람 사이 접촉을 줄이고 소셜 디스턴싱을 이유로 태블릿에 주문하고 준비된 음식을 테이블에 가져간 것이었습니다. 이러는 과정에 Simultaneous Localization and Mapping이라는 슬램 기술을 이용해서 이것이 움직이는데 방해물을 피하고 커스터머들을 돌아가면서 음식을 정확한 테이블로 가져가는 것이죠. 한 번에 테이블 4개 음식을 옮길 수 있다고 하는데 400kg 음식을 나눌 수 있는 트레이에 LCD 스크린 그리고 스피커를 갖추고 있으면서 영어와 한국어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합니다. 이런 것을 보고 커스터머들 상당히 흥미로워하고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안전하다는 생각이 높아졌다는 것이죠. 이렇게 식당에서 로봇 사용이 증가하다 보니까 최근 중국에서 나온 아주 저렴한 저질 로봇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다고 한국 식당 업계에 난리가 났습니다. 특히 한국 기술 회사들, 중국이 로봇을 상상하기 힘든 가격으로 치고 들어오는 것에 우려된다고 말합니다. 지난 팬데믹 이후 3년 이상 한국 식당에서는 최악의 인력난에 로봇들이 큰 도움을 주고 있다고 입을 모으면서 현재 한국 내 식당에서 8,000개 이상 로봇이 활약 중이라는 통계도 나와 있습니다. 현재 한국 식당 시장에 쏟아져 들어온 중국산 로봇이 판을 친다는 것인데요. 현재 마켓에 나와 있는 중국산 싸구려 로봇의 경우 하나에 $7,500에서 $20,000 정도 범위가 돼 있는데 이 액수 숫자는 한국산 가격의 5분의 1 수준이라는 것이죠. 이런 실정 가운데서 현재 한국 기술에서는 오히려 더 높은 질의 로봇을 개발하고 내놓을 대응인데 실제 쉬운 것은 절대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렴한 가격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중국산에 맞대응하기 위해서 상당수 한국 회사들은 특히 이 새로운 분야에 뛰어드는 스타트업 회사들은 식당들이 한 달에 $300 미만으로 렌트해서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맞서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을 비롯해 전국 80만 개 식당과 커피숍, 바에서 서빙 로봇을 타겟으로 분주합니다. 한 달에 단 $226 5센트로 렌트하는 옵션이 구미에 당긴다는 것이죠. 이미 서울을 다녀다 보면 다양한 식당이나 카페에서 서빙하는 다양한 서비스의 로봇 모습은 비교적 쉽게 목격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상당수 식당 업주들은 자동으로 움직이고 방해물을 피해가면서 음식을 다루는 로봇, 오히려 미니멈 임금 받고 일하는 인간 종업원보다 더 효율성이 높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로봇 렌털이 급속도로 인기를 이루면서 정기적인 메인테넌스나 시스템 업그레이드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한국 전국의 서빙 로봇 숫자는 8,0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VD 회사가 있는데요. VD 회사는 현재 로봇 운영 최고 규모인 회사인데
2023년 현재 3,000개 이상 운영 중입니다. BD 회사에 의하면 현재 2,500대의 새로운 로봇을 개발 중이라고 하는데 새로운 차세대 로봇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음료수까지 딜리버리 할 수 있는 것을 개발 중입니다. 거기다 현재 렌트 가격보다 30% 저렴한 렌트 프로그램을 내놓을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에서 최고 음식 딜리버리 회사인 배민도 자체 내 1,300개의 서빙 로봇을 식당에 대여하는 상태입니다. 지난 2월 로봇 분야 비로보틱을 런칭하고 실내 또 실외 딜리버리 로봇을 개발 중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모든 상황에서도 일부에서는 중국 모조품 경쟁에는 정부 차원의 도움과 보조금이 절실하다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팬데믹을 계기로 인력난에 고생하는 업주들에게 로봇의 역할은 상당히 매력이 있습니다. 노동자들에게서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이 전혀 없고 불평 없는 늘 같은 결과를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특히 식당에서 사용되고 있는 로봇 웨이터들은 준비된 음식을 테이블로 움직이면서 한꺼번에 4개 테이블 음식을 나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인기 때문에 현재 중국에서 쏟아져 들어오는 낮은 저질에 부족한 로봇들이 획기적으로 낮은 비용으로 시장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이것 구입 대신 렌트 옵션도 대대적으로 제공하면서 한국 기술 회사들은 맞서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발전된 로봇으로 음식을 만드는 영역까지 고려 중이면서 늘 똑같은 음식 조리로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위클리 매거진은 인터넷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radiokorea.com에 들어와 다시 듣기를 누르시고 편안한 시간에 들으십시오. 또는 위클리 매거진을 유튜브에 들어와 RKTV 1540을 통해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위클리 매거진 진행의 문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